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는 생명의 본질을 규명하는 독특한 통찰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는 저서 스케일을 통해 동물과 식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에 적용되는 숨겨진 법칙을 밝히며 복잡한 생명계의 이면에 일관된 수학적 질서가 존재함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심장박동 총량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동물의 평균 수명이 달라도 평생 심장이 뛰는 횟수는 약 15억 번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분당 1,500회를 뛰는 따쥐는 약 2년을, 분당 30회를 뛰는 코끼리는 약 70년을 삽니다. 그 결과 두 동물의 심박 총량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인간의 경우 현대의학과 기술 덕분에 평균 심박수는 약 25억 번에 이르렀지만 이 역시 자연 법칙의 예외적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웨스트는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법칙은 호흡 총량 법칙입니다. 포유류 동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평생 약 10에 16제곱번, 즉 1경번의 호흡을 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수명이 짧은 동물일수록 빠른 호흡을, 수명이 긴 동물일수록 느린 호흡을 유지합니다. 생명이란 결국 정해진 에너지 소비 총량을 분배하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웨스트는 이러한 법칙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에너지 대사와 물리적 한계로부터 비롯된 수학적 패턴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4분의 1 지수 스케일링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 다른 동물보다 몸집이 2배 크다면 필요한 에너지는 2배가 아니라 약 75%만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몸집이 커질수록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구조로 진화해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프랙털 구조라는 수학적 개념이 깊이 관여합니다. 나뭇가지나 혈관처럼 반복되는 자기 유사 패턴이 생명체 내부에 형성되며 이를 통해 생명은 최소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순환과 전달을 이뤄냅니다. 결국 크기와 심박수, 호흡, 대사, 수명 등 생명의 다양한 요소가 일정한 비율로 연결되는 이유는 프랙털이라는 숨은 질서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개별적인 존재 같지만 그 생장과 소멸에는 자연이 숨겨놓은 정교한 수학과 생명의 신비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가 15억 번이라는 데에서는 15수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주 창조의 설계도인 하도의 중심에 있는 10토와 5토는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부모인 상제님과 태모님 자리입니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우주 일련을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천지 조화의 본원인 중앙 50토의 수가 심박수 15억 번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동양 상수 철학의 신비한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람은 매년 조금씩 늙는 것이 아니라 50세 전후를 기점으로 급격한 노화 전환점을 맞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중국 과학원 동물학연구소의 류강희 연구팀이 발표했으며 국제학술지 셀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은 뇌 손상으로 사망한 14세부터 68세까지의 중국계 성인 76명의 장기 조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심혈관계, 면역계, 소화계 등 8개의 주요 기관의 장기 조직이었으며 나이별 단백질 구성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질병과 관련된 단백질 48가지의 수치가 연령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호르몬을 생성하는 부신에서는 30세부터 단백질 조성의 변화가 시작됐으며 이는 호르몬 균형 붕괴와 전신 노화의 가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심장에서 온몸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대동맥을 포함한 조직에서 단백질 수치가 급변했고 특히 GAS6이라는 단백질은 노화를 유발하는 핵심 인자로 관측됐습니다. GAS6은 생쥐 실험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단백질을 생쥐에 주입하자 노화가 빠르게 진행됐으며 GAS6이 혈관을 통해 몸 전체로 퍼져 전신 노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설도 제시됐습니다. 연구팀은 GAS6 외에도 이와 유사한 노화 촉진 단백질 후보군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류강희 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사람의 노화가 선형적이 아닌 50세 전후에서 가속되는 비선형적 패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공통된 노화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스탠퍼드대의 선행 연구와도 일치합니다. 스탠퍼드대 마이클 스나이더 박사는 앞서 44세와 60세를 인간 노화의 변곡점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중국 연구에 대해 기존 데이터와 매우 잘 부합하며 호르몬과 신진대사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한 개념과도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노화의 정확한 시기와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신경모사형 뇌모사 컴퓨터를 공개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저장대학교 뇌기계지능 국가중정실험실은 원숭이 뇌 수준의 연산 능력을 갖춘 뉴로모픽 컴퓨터 50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50은 20억 개의 인공 뉴런과 1000억 개 이상의 시냅스를 탑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뉴로모픽 시스템입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인텔이 공개한 할라포인트의 11억 5천만 뉴런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모사형 AI 연산 장치로 평가됩니다. 이 컴퓨터에는 저장대가 2023년 개발한 3세대 다윈 칩 960개가 탑재됐습니다. 단일 칩은 235만 개의 뉴런과 억 단위 시냅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은 총 15개의 블레이드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윈 몽키의 총 전력 소모는 약 2000와트로 초저전력 고효율 구조를 자랑합니다. 뉴로모픽 컴퓨터는 인간 두뇌처럼 비동기 방식으로 작동해 자극이 발생할 때만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컴퓨터보다 월등한 에너지 효율과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는 특히 논리 추론, 콘텐츠 생성, 수학 문제 해결 등 고차원 지능 작업에 강점을 가지며 연구팀은 예쁜 꼬마 선충부터 생쥐,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의 뇌를 정밀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강 저장대 교수는 50은 신경과학자에게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인간의 뇌작동 원리 탐구는 물론 AGI, 즉 범용 인공지능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뉴로모픽 AI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기술력을 입증하며 뇌모사 기반 차세대 AI 패러다임 경쟁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류에게 산소를 선물하던 식물이 이제는 전기까지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살아있는 나뭇잎에서 전기를 직접 생성할 수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혁신적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고려대학교 화학과 윤효재 교수 연구팀은 7월 31일 나뭇잎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도 전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인도 고무나무의 나뭇잎에서 최대 7볼트에 달하는 전압을 측정했으며 살아있는 잎에서도 꾸준히 약 45mV의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전기의 비밀은 식물 내부의 이온 이동에 있습니다. 나뭇잎은 햇빛을 받으면 잎 전체가 고르게 데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식물 내부에 존재하는 전하를 띤 이온들이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생깁니다. 이 현상은 200년 전 독일의 물리학자 제백이 처음 발견한 이온 제백 효과로 윤 교수팀은 이를 식물에 적용해 실제 전기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은 고무나무 잎을 1cm 곱하기 2cm 크기로 잘라 전극을 부착한 뒤 온도차를 유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도에서 10도 정도의 미세한 온도 차이에도 전기가 발생했으며 특히 마른 나뭇잎에서 훨씬 높은 전압이 측정됐습니다. 탄소 테이프 전극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25도 실온 조건에서 ZT라 불리는 성능 지수가 5.6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자연 유래 재료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됩니다. 말린 나뭇잎은 전기 효율이 뛰어났고 살아있는 나뭇잎 또한 잎의 생리 기능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이처럼 식물이 스스로 열을 받아 전기를 만드는 살아있는 열전 소자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식물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번 연구는 친환경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넓혔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패널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공정을 필요로 한다면 나뭇잎은 완전한 자연 상태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윤 교수는 나뭇잎을 직렬로 연결하면 더 높은 전압도 가능하며 야외 비상전력원이나 군사, 건축 분야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게재됐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가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의 기록이 새롭게 갱신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미국 본토를 가로지른 829km의 초장거리 번개가 역사상 가장 긴 번개로 공식 인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번개는 지난 2017년 10월 22일 미국 텍사스 동부에서 시작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인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서울, 부산 왕복거리보다 길며 프랑스 파리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닿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기존 기록은 2020년 미국 남부에서 관측된 768km로 이번에 무려 61km나 경신된 것입니다. 이 같은 기록은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운영하는 최신 위성 GOES-16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위성은 번개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이를 통해 이 번개의 거리와 지속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랜디 서비니 교수는 위성 기술 덕분에 메가플래시라 불리는 초장거리 번개 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공대 마이클 피터슨 박사도 지금은 세계 대부분의 메가플래시 발생 지역을 위성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대라며 앞으로 사회적 영향도 함께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MO는 이번 기록이 미국 기상학회 게시판에 공식 발표됐으며 기록 확정까지 8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선 2017년 당시 기술로는 이 번개의 전체 범위를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최신 위성 재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셀레스테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번개는 자연의 경이로움이자 위험 요소라며 메가플래시는 항공교통과 산불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각국의 뇌우 안전인식 강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가장 오래 지속된 번개 기록은 2020년 6월 18일 남아메리카에서 발생한 17.1초짜리 번개로 가장 긴 시간 지속된 번개로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번개의 길이와 시간까지 정밀히 추적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과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5 아세안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베트남 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2022년과 23년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1월 A 대표팀을 이끌고 미쓰비시컵을 제패한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다시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동남아 주요 대회를 모두 제패한 첫 지도자가 됐습니다. 결승전은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습니다. 베트남은 홈 관중의 열기에 휩싸인 인도네시아를 1대0으로 꺾으며 정상에 섰습니다. 김 감독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선수들 덕분이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베트남 국민과 팬들의 기대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번 우승의 핵심으로 베트남 특유의 띵감, 정감 문화를 꼽았습니다. 그는 박항서 감독님처럼 선수들과 스킨십을 통해 교감하려고 노력했다며 치료실에 가서 농담도 하고 인삼이나 화장품 같은 선물도 주며 친근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의 물 마시는 시간, 수면 시간까지 철저히 계산하고 준비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자신이 박항서 감독의 업적을 뛰어넘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박 감독님은 베트남 역사에 남는 영웅이다. 그 족적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며 우승 후 직접 축하 전화를 주셨고 식사 약속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화상 인터뷰에 동석한 이훈재 골키퍼 코치는 팬들의 응원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수 코치도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덥다고 들었다. 베트남 축구를 통해 시원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동헌 코치는 이 경험이 국위선양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K 코칭 스태프가 계속해서 멋진 이야기를 써나가도록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번 우승으로 국민과 축구협회의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이를 이겨내고 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열리는 동남아시안 게임과 2030년 월드컵 진출을 다음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 감독은
동남아 국가들도 월드컵을 목표로 귀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며 베트남도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북 현대에서의 성적 부진으로 2023년 5월 사령탑을 내려놨던 김 감독은 베트남에서의 성공을 통해 다시 한번 지도력과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우승은 해도 기분 좋은 일이라는 말처럼 그는 지금 새로운 황금기를 베트남 축구와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미국의 재정 곡간을 채우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강 등 주요 수입품에 부과한 초고율 관세로 매월 수십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2조 달러의 추가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일 미국 경제매체 울프스트리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지난 3월 82억 달러에서 7월에는 280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3,08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2024년 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4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도 올해 1월에서 7월의 관세 수입이 1,52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보도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수입을 매달 수백억 달러가 들어오는 새로운 재정 자원이라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복귀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일부는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나눠주고 일부는 국가 부채 감축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7월 말 기준 36조 9,200억 달러, 한화로 약 5경 1,11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였던 대규모 감세 법안 OBBBA로 인해 향후 10년간 3.4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 수입은 이를 메울 중요한 재정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관세 수입은 중독성이 있다며 미국처럼 부채와 적자가 많은 나라에서 이를 포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 정책이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기업의 가격 인상, 소비 위축, 소득세 수입 감소 등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관세로 인해 미국의 물가가 단기적으로 1.8% 오르고 가구당 실질 소득은 연간 2,400달러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이미 관세 수입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관세 수익 일부를 국민 1인당 600달러씩 환급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내에서는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관세는 철폐 대상이 아니라 재정 재편성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군사작전을 두고 한층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8일 오전 이스라엘 내각은 가자 북부의 핵심 거점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했던 가자 전역 점령 구상에서 범위를 축소한 것이지만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규모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방위군은 전투지역 밖 민간인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자시티 장악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약 75%를 이미 장악했으며 가자시티와 중부 난민 캠프 등 나머지 25% 지역은 인질이 억류돼 있다고 판단해 작전을 미뤄왔습니다. 가자시티에는 최대 8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미국 매체 엑시오스에 10월 7일 전까지 민간인을 대피시킨 뒤 가자시티를 포위하고 하마스 잔여 세력을 제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각은 하마스 무장 해제, 인질 전원 송환, 가자 비무장화, 이스라엘의 통제 유지,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닌 민간정부 수립 등 전쟁 종식 전 충족돼야 할 5대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인질 가족과 시민들이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모인 수천 명의 시위대는 인질 생환과 전쟁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 점령은 인질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질 가족단체는 비인도적이며 국가 전체의 재앙이라며 해상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페페 알랄루 전 예루살렘 부시장은 이스라엘은 도덕적 나침반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는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징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레디 부대 하스모네안 여단이 7개월 훈련을 마치고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징집 확대를 둘러싼 반발이 커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해 하마스를 제거하겠다며 향후 안보 장치를 둔 뒤 아랍군의 통치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고위 안보 관료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베트남 모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단기적인 군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끝없는 점령과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질의 안전과 지역 안정이 뒷전으로 밀려난 채 정치적 계산과 군사적 과시가 앞서는 작전은 결국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국내 갈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국가적 대의로 선포했습니다.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연령대의 13%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WHO는 전 세계 10살에서 19살 청소년 7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해당 연령대 질병 부담의 15%를 차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라는 뜻입니다. 유럽 각국 통계는 위기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프랑스 15에서 35세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자살 생각 비율이 2014년 5%에서 2021년 11%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국은 17세에서 19세 정신질환 추정 유병률이 2017년 10.1%에서 2022년 25.7%로 급등했습니다. 복지국가 스웨덴도 20세 미만의 자살률이 30년간 개선되지 않았고 20에서 29세의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불안감 비율은 2011년 9%에서 2024년 23%로 뛰었습니다. 한국은 OECD 최상위권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만 명당 7.2명이며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15.2%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적 교육 환경을 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원인으로는 가정, 학교 폭력,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SNS 중독이 공통적으로 거론됩니다. 연구 결과 첫 스마트폰을 일찍 받은 아동일수록 성인기 자살 생각과 정서 불안 위험이 높았으며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쓰는 청소년은 우울과 불안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시각 중심 플랫폼은 이상화된 타인의 삶을 지속 노출해 박탈감과 낮은 자존감을 유발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심리 상담 비용 환급, 학교 심리학자 증원, 정서와 회복 탄력성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10만 명당 아동 정신과 의사가 6.7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미만 SNS 금지 구상도 밝혔습니다. 유럽 전역이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성인기 정신질환의 절반이 18세 이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는 마음 건강을 지키는 골든타임으로 국가적 차원의 조기 개입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근본 해법은 경쟁과 비교 중심의 사회 교육 구조를 전환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정서 환경과 의미 있는 관계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력을 키우는 문화와 제도가 뿌리내려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년이 걸릴 단백질 진화를 단 며칠 만에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연구팀은 살아있는 대장균 안에서 표적 단백질 유전자만 돌연변이율을 약 10만 배 높여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끌어내는 새 플랫폼 T7 오라클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유전자 전체에 무작위 변이를 넣고 성능이 좋은 것을 반복 선별하던 유도 진화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과거 방식은 변이와 선별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낮아 활용에 제약이 컸습니다. 일부 연속 진화 기술이 등장했지만 장비 운용이 복잡하고 변이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T7 오라클은 대장균의 숙주 유전체와 완전히 분리된 복제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 특정 표적 유전자만 빠른 속도로 변이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구팀은 박테리오파지 T7의 복제 시스템을 응용해 외부에서 넣은 원형 DNA에 실린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복제하도록 설계했고, 여기에 변이율을 의도적으로 높인 T7 DNA 중합 효소를 적용했습니다. 이 효소는 표적 유전자를 복제할 때마다 기존보다 10만 배 높은 빈도로 변이를 일으켜 대장균이 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동안 표적 단백질만 고속 진화하게 만듭니다. 성능 검증 실험에서 연구진은 대표적 항생제 내성 유전자 TEM1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대장균을 고농도 항생제에 노출한 결과 일주일도 안 돼 TEM1 효소는 초기보다 5,000배 높은 농도에서도 생존 가능한 변종으로 진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패턴은 실제 병원에서 발견되는 내성균의 변이와 유사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술이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진화 양상까지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특정 내성 유전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암 표적 단백질, 환경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 맞춤형 단백질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불과 수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T7 오라클이 신약 개발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고 미래 바이오 의학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변이 능력이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